여러분들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있으면 좋지요. 명예? 그것 역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스스로 세상을 떠나곤 합니다. 오히려 저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악착같이 살아가곤 하지요. 바로 저처럼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지켜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존재는 바로 가족입니다. 저는 아빠와 둘만 있는 부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마저도 아빠가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이셔서 집을 비우시는 날이 많으셨었죠. 그러다 보니 대가족을 동경했지만 제가 만나 사랑하게 된 남자도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으로 생긴 가족도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던 거죠.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네. 나는 정말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계시고 시누나 시동생도 한 10명쯤 있는 집 남자를 만나서 복작복작하고 살고 싶었는데 말이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식당 하나 빌려야 하는 그런 집 말이야. 그러면 남편은 박장대소를 하고는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 고마운 걸 모르는 여자가 다 있어. 시댁 식구들 많았으면 좋겠다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거기다 시누이가 10명? 아이고, 이런 순진한 여자야. 당신이 시댁 식구들 경조사 챙기다가 허리가 휘고 통장이 텅텅 비어봐야 내가 아주 끝내주는 신랑을 골랐구나 할 거지? 아주 시누이가 돌아가면서 전화해서 잔소리하고 조카들이 만날 때마다 용돈 달라고 조르고 시어머니가 제사다, 차례다, 김장이다 불러서 일 시키고 구박을 하는 걸 당해봐야 내가 철이 없었구나 할 거지? 남편은 제가 시댁이 단촐해서 섭섭하다고 하면서 대가족을 꿈꾸면 귀엽다고 제 볼을 꼬집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님도 혀를 차리면서 말씀하셨죠. 넌 드라마도 안 보니? 세상에 좋은 시댁이 어딨어? 혹시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없다고 드라마에서도 알려주잖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야. 멀면 멀수록 좋은 사이라고. 되도록 안 보는 게 최고고 보게 되면 서로 볼 일만 보고 헤어지고 서로 예의 지키는 게 최고인 사이라고.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이런 분이 10명으로 늘어난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저 너무 서운해요. 저 가족 아니에요? 어떻게 안 보는 게 최고고 예의를 지켜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어머님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싶어요. 매일매일 전화도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싶다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아예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예? 그럼 시어머니는 아주 진저리를 치셨죠. 아니,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왜 너랑 사니? 내가 다 늙어서 왜 며느리 시집살이를 해? 난 너랑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집에서는 안 살 거다. 혹시나 늙어서 몸 못 쓰게 되면 그냥 요양원 데려다 놔라. 난 그런 흉한 모습으로 며느리에게 수발들라고 할 생각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거리감을 두는 시어머니가 섭섭하고는 했었죠. 싫어요. 절대 싫어요. 저는 어머님하고 딱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매일매일 밥도 먹고 목소리도 듣고 목욕, 그래요. 우리 여자끼리 목욕도 다녀요. 네, 그래요. 우리 쇼핑도 다니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 떡볶이 해주세요. 초등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엄마가 해주시는 떡볶이였습니다. 엄마, 나 오뎅 많이 넣어줘. 계란도, 삶은 계란도 잔뜩. 친구들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듬뿍 넣어 엄마에게 해달라고 하시면 친구 엄마는 몸에 나쁜 조미료는 안 된다며 자기만의 비법으로 떡볶이를 만들어서 딸과 친구에게 주시곤 하셨죠. 그 기억이 떠오른 저는 시어머니에게 졸라봤습니다. 마치 그 시절 친구가 엄마를 조르듯이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툴툴거리면서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뭘로 듣는 거니?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특별한 일 없으면 밥 같이 먹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밥도 아니고 떡볶이? 왜 그런 걸 해달라고 하냐? 넌 정말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이런 거 먹어봤자 피가 되니 살이 되니 그냥 입맛도 어린애 같아서는. 시어머니는 말로는 투덜투덜 계속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양파를 다져서 조리는 것을 시작으로
말린 버섯에 다시마에 자신만의 비법이 듬뿍 담긴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볶이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이건 뭐 파는 거랑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설탕도 안 넣으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달콤해요? 거기다 이 매운맛 너무 고급스러워요. 아니, 떡볶이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게 맛있잖아요. 이거 비법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는 제가 깨끗이 비운 그릇에 다시 떡볶이를 채워 넣어주시면서 다시 퉁박을 주셨죠.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입이 싸구려니? 남들처럼 갈비찜, 잡채, 구절판 그렇게 고급스럽고 비싼 거 먹고 싶다고 해야지. 어떻게 기껏 먹고 싶다는 게 떡볶이고 그게 뭐 맛있다고 감탄을 해? 그리고 배우긴 뭘 배워. 이거 만드는 게 얼마나 손이 가는데 그냥 먹고 싶을 때 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지. 정말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말투는 쥐어박는 말투셨지만 그 안에서 어찌나 사랑이 철철철 넘치시는지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 많이 간다며 절대 알려주지 않던 그 떡볶이 비법을 결국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전수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 애들은 입맛도 널 닮았니? 이 떡볶이가 뭐가 좋다고? 엄마 힘들게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해. 그냥 귀엽고 이쁘다고 받아주니까 어리광만 늘지. 너 이러면 힘들어서 큰일 나. 딱 할 건 해주고 아닌 건 말아야지. 엄마가 무슨 무쇠니? 그나저나 이 떡볶이 내가 소스를 미리 만들어다 주면 좋은데 이게 하루 넘기면 맛이 변하는 소스라 네가 귀찮아도 만들어줘야겠다. 이거 우리 며느리 힘들어서 어쩌냐? 시어머니는 손자 손녀가 며느리를 닮아 떡볶이를 좋아하자 할 수 없이 그 손 많이 가는 비법을 알려주시고는 제가 만드느라 힘들까봐 걱정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이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그런 손 가는 떡볶이를 제가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재료 하나하나 손질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주신 거였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먹기 좋도록 저와 연구해서 덜 맵도록 계량까지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이 엄지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할머니 최고!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떡볶이는 진짜 최고예요! 그렇게 고생한 비법이 완성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뚱한 표정이셨습니다. 그게 왜 내 떡볶이니?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네 엄마가 만든 건데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 정말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은 건데? 가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왜 내 생일에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선물을 해주는 건데? 왜 감사 인사도 엄마한테 하는데? 우리 엄마가 나 낳느라고 고생하신 건 맞지만 당신 애들하고 산부인과 갔을 때 못 들었어? 나도 나오느라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 생일에 나도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남편이 질투할 정도였죠. 무슨 소리야. 내가 애 낳아봐서 알아.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도 시끄럽게 굴지 말고 가서 어머님한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덕분에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이쁜 마누라랑 결혼했습니다. 하라고. 저희는 남편의 생일에도 그렇게 투닥거리고는 했었죠. 그러면 또 시어머님은 좋으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꾹 참으면서 툴툴거리셨죠. 아니, 니들은 왜 자꾸 찾아와? 좀 착착 와. 귀찮아 죽겠네 정말. 내가 소고기랑 장어 사놨는데 아가 너 뭐 먹고 싶니? 아들 넌 그만 먹고. 아니 너는 네 마누라 거 다 뺏어먹니? 어떻게 마누라는 계속 빠지고 너는 계속 찌니? 시어머님은 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놀러 가면 입으로는 싫다고 하시면서도 냉장고에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꺼내와서 그 중에서 모양이 예쁜 것만 골라서 제 앞에 놔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닮아 정이 많은 남자였고 아이들은 큰 말썽 없이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저는 정말 순식간에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셔서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예, 어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경찰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고 있다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남편은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그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을 내일 다시 볼 수가 없지? 그런데 저 사고를 낸 놈은 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뻔뻔한 얼굴로 나에게 찾아와서 합의금을 줄 테니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지? 왜 병원까지 찾아와서 자기는 기억이 없다, 술이 웬수다 하면서 울고 있지? 정말 모든 것이 악몽 같더군요. 저는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소중한 내 남편을 뺏어간 그놈을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덕분에 그놈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곱게 자란 놈이었으니 그 안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놈은 어느 순간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저는 평생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랜 시간 정신줄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그날 병원에서 수술을 하던 중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 아들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던 시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겠지만 행동에는 제약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다행히 쓰러지신 곳이 병원이셨고 빠른 치료 덕분에 깨어는 나셨지만 후유증은 어쩔 수 없이 와서 본인 의지로는 눈 정도 깜빡이시고 한숨 정도 쉬는 정도밖에는 하실 수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남들은 이제 남편도 없으니 시어머니를 버리라고 했지만 전 글쎄요. 내 소중한 가족이 하나 없어졌는데 한 명의 가족을 내 손으로 떠나보낼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얼마나 시어머님을 사랑했는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를 잃었던 두 여자가 이제는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순식간에 사지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된 시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명의 남매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는 물론 세 명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지요. 정말 암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고 시어머니는 몸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었죠. 저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돈은 벌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결혼 후 아이들 키우느라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저였습니다. 경력 단절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력이 없었습니다.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몇 날 며칠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에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바싹 차려야 했습니다. 내 가족, 내가 지켜야 할 내 가족.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때 생각난 것이 떡볶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그 떡볶이. 저희 아이들이 항상 맛있다고 좋아했던 그 떡볶이. 그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주변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분식집이 없는 한 초등학교를 발견하고 남편의 보험금으로 받은 돈과 그동안 조금씩 모았던 적금,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아 학교 앞에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집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게 알려주시고 함께 발전시킨 레시피로 만든 그 떡볶이를 만들어서 팔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만들던 것과 양도 다르고 재료 준비부터 요리까지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걱정보다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했고 그것이 통했던 것일까요? 아줌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쫀득쫀득, 매콤달콤, 아줌마 정말 짱이에요. 아줌마, 저 이거 싸주세요. 저희 엄마도 가져다 드릴래요.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으니까 엄마한테 미안해요. 아줌마, 저 내일도 또 올게요. 매일매일 또 올게요. 돈도 돈이었지만 아이들이 웃으면서 맛있다고 해주는 게 마치 내 자식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더 그렇게 좋은 재료를 써서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고 결국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분식은 물론 출근하는 주변 직장인들을 위해 오뎅, 토스트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좋아했고 덕분에 우리 식구 밥 걱정,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시어머님께 간병인을 붙여서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이들 태권도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 저희 집 떡볶이 레시피를 탐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인 척 가볍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 떡볶이는 참 찰지네. 감칠맛이 많이 나요. 이건 뭔가? 어디선가 물을 넣으면 이런 맛이 난다고 하던데 무 넣으신 거세요? 아닌가? 이거 조미료를 좀 다른 걸 쓰시나? 설탕 대신 꿀이라도 넣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가볍게 대답해주고는 했습니다. 저희는 조미료는 안 넣어요. 처음에 아이들 만들어주다가 발전한 레시피라서요. 아이들 먹으면 안 좋은 건 안 넣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참 뻔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조미료 대신 뭘 넣는데요? 사장님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어디 떡볶이에 조미료를 안 넣겠어? 뭘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어차피 조미료는 넣을 거고 그거 말고 또 뭐 넣냐고요? 말 좀 해봐요. 나도 집에서 우리 애들 좀 해주려고 그래. 아무리 학교 앞 작은 떡볶이 집이라고 해도 이 레시피는 저희 가족을 먹여 살려준 비밀이고 시어머님과 저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쉽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저희 포장도 되니까 말씀만 하세요. 아니면 언제든 나와서 같이 드세요.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더군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깟 떡볶이 좀 만드는 게 무슨 벼슬인가? 내가 무슨 특급 호텔 요리사한테 레시피 알려달라고 한 줄 알겠네. 재수없어 정말. 누가 재수없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맞은편 건물에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레시피를 물어보던 사람이 사장이더군요. 이런 지저분한 가게, 그동안 다른 가게가 없어서 잘 된 거지. 이제 제대로 깨끗하게 재료부터 관리하는 가게가 들어왔으니 이제 누가 거기서 먹겠어?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일찌감치 곱게 문 닫고 나가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솔직히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집 떡볶이 맛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한 분이라도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손님이 돌아오더군요. 아줌마, 저기는요 되게 비싸요. 그리고 되게 매워요. 그런데 물도 많이 마시면 뭐라고 그래요. 종이컵도 쓰지 말라고 하고요. 매워서 오뎅 국물 좀 달라고 하면 그것도 돈 달라고 해요. 떡볶이도 너무 딱딱하고요. 어떨 때는 막 너무 물렁거리기도 한데요. 저는요 이제 저기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손님이 돌아오고 나니 슬슬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손님이 많은 2시간 정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가게에서 일한 지 3일째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잠시 시어머님을 보고 나오니 저희 집 소스를 다른 그릇에 옮겨 담고 있더군요. 학생, 지금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르바이트생은 신경질이 난다는 듯 그릇을 저에게 던지고 밖으로 뛰어나가더군요. 알고 보니 맞은편에 생긴 떡볶이집 사장의 조카라고 하더군요. 저희 집 레시피를 훔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소스를 가져간다고 알 수 있는 비법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일이 있던 날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은 소스는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통을 닫다 보니 그 안에는 유리 조각과 씹던 껌 조각이 들어있더군요.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손님들에게 그런 쓰레기가 들어간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암담하더군요. 제가 큰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 그렇게 겨우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속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저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하루 2시간 정도 손님이 적은 바쁘지 않은 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집에 돌아가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시어머님과 아이들을 챙겼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일을 혼자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제 시간은 모두 가게에 올인해야 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맛있는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썼어야 했고 그건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재료 준비를 시작해야 했고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 8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비면 후다닥 집으로 뛰어와서 어머님과 아이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해놓고 나가는 날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하며 세탁기를 돌려주거나 걸레질을 해주고는 했지만 아이들의 손이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저도 저 혼자 힘들면 된다는 마음이라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부지런히 청소도 하고 어머님도 씻겨드리고 아이들도 챙기고 싶었지만 까무룩하고 졸기 일쑤였고 그렇게 잠이 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점점 집이 지저분한 날들이 늘어갔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이해해 주었고 착하게 지내주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할머니 옆에서 공부도 하고 말동무도 해주었고 식사 준비도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니까요. 그러나 말 그대로 버티기만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엉망인 집을 보면 미안한 마음 반, 힘든 마음 반에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청소가 되어 있었고 밀린 빨래는 모두 건조대에 널려 있었고 설거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도 새로 만들어져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니들이 했을 리는 없고 할머니가 하셨을 리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왔다 간 거야? 어머, 할머니 소변통도 비우고 닦았네? 뭐야? 혹시 누가 왔다 갔어? 아이들은 자기들도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나 저희 집 사정을 알고 가끔 신경을 써주셨던 옆집 아주머님이 도와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료로 다시 떡볶이를 만들어서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저희 집 왔다 가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썼죠. 청소도 되어 있고 반찬도 만들어져 있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하고 도와줬겠지. 애들만 있는 집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갔겠어?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덜컥 겁이 나더군요. 가게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더니 혹시 집에도 그런 사람이 드나드는 건 아닌지, 만약 그런 거면 정말 큰일이었으니까요. 집에 있는 건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 둘과 제대로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시어머님 뿐이셨는데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집에 들어왔던 거면 말 그대로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몇 번씩 아이들을 다시 단속했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한 말 꼭 지키는 거야. 문 단속 2번, 3번 잊지 말고 꼭꼭 하고 누가 벨 눌러도 열어주면 안 되고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알았지? 그리고 제발 누군가의 실수이길 바랬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을 지인 집으로 착각해서 한 번쯤 잘못 들어온 것이었으면 하고요. 그러나 다음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목욕이라도 하신 듯 깨끗하게 옷도 갈아입고 계셨고 전날 널어놓았던 빨래들도 모두 개어져 서랍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왔다 갔는지 몰라? 너네 언제 왔는데? 그때 이미 이렇게 깨끗했다고?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때만큼 어머님이 말을 하지 못하시는 게 답답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자물쇠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혹시 몰라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예비키도 달았고요. 제가 함께 있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열쇠를 바꾸고 보조키를 달아도 매일매일 집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반찬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경찰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청소가 되어 있고 빨래가 되어 있고 환자 케어에 새로운 반찬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피해가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 거죠? 경찰도 황당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주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범죄 아닌가요? 아이들하고 환자분만 있는 집이라서 너무 걱정이 돼서요. 그러나 경찰은 긍정적이기만 하시더라고요. 누가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는데 사귀는 남친이 여친 서프라이즈 하려고 몰래 들어와서 이벤트로 해놓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실까요? 사실 이런 거 우렁각시잖아요. 혹시 우렁각시 해줄 만한 남자친구라도 있으신 거 아니세요? 피해 사실 없이 오히려 좋기만 한 거 아니냐며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경찰을 보니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가게에 나가지 않고 집만 지키고 있기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습니다. 경찰부는 계속해서 걱정하는 저에게 순찰하는 경찰들에게 눈여겨보라고 해놓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도 집이 깨끗해졌다고 좋아하고 시어머님은 뽀송뽀송해져서 개운해 보이셨고 찜찜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반찬도 아이들의 고집을 부려서 먹더니 맛있다고 좋아하더군요. 이 상황이 불편한 건 저뿐인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있던 작은 컵에 있던 우렁이가 아리따운 여자로 변해서 우리 집을 청소하는 꿈까지 꾸었습니다. 그렇게 가게에 나가서도 집이 걱정이 되니 실수가 생기기까지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무리를 해서라도 제가 비어있는 시간에 도와주실 분을 오시라고 해야 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는 절 옆집 아주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아기 엄마, 내가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러워서 좀 망설였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말한 거 있잖아. 그거 왜 누가 집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하는 거? 내가 아기 엄마 말이 신경이 쓰여서 요즘은 지나가면서 좀 신경 써서 봤거든? 그런데 요 며칠 처음 보는 아저씨가 이 근처에서 자주 보이더라고. 그래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그 아저씨가 아기 엄마네 집에서 나오는 걸 본 것 같아. 내가 아주 딱 하고 본 거면 나도 자신 있게 말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내가 아기 엄마네 집 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혹시나 하고 나가보면 그 아저씨가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또 딱 아기 엄마네 집에서 나오는 걸 본 건 아니고 아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네. 어쨌거나 혹시나 싶어서. 우선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한 뒤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지없이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저는 덜컥 무서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집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휴지, 세제, 비누, 제가 사놓은 적이 없던 생필품까지 다시 채워져 있더군요. 제가 사준 적이 없는 아이들 책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옷도 새로 보이고 아이들 겉옷도 처음 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무서워지더군요. 저희 집에 얼마나 드나들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들 사이즈, 어머님 옷 사이즈까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다 남자라니요. 어머님의 머리도 감겨드린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경찰도 믿을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결국 제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가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척 하다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딱 하루만 부탁한다고 하면서 가게를 맡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도착해서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요란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막내가 고음으로 소리 높여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더 이상 고민할 새도 없이 문을 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습, 분명히 처음 봤는데 익숙한 외모의 낯선 어르신이 저희 막내를 번쩍 들어서 무등을 태워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우선 막내를 빼서 안아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할아버지 누구신데 여기 계시는 거세요? 당장 나가세요. 그러자 저에게 안긴 막내가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그러지 마.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난처한 표정으로 멀뚱하니 서 있는 큰아이, 거실에 편한 자세로 기대어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 할아버지에게 다시 가려고 버둥거리는 막내. 이건 뭔가 했습니다. 미안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닌데 그게 내가... 뭔가 사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시어머님의 표정을 보니 다행히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그 어르신은 저와 시어머니, 아이들을 번갈아 보시면서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이 애들 할아버지입니다. 이 애들 아빠가 내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애들 아빠라면 저희 남편의 아버지? 예, 그분은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지만 불편한 듯 피해서 사정이 있으려니 하고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허락받고 드나들었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미안해요. 그날 처음 만난 시아버지에게 들은 사정은 이랬습니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지요. 언제까지 지켜주겠다고요. 그런데 그건 제 마음뿐이더군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많은 선물을 사주고 사랑해주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던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점점 살이 빠져가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이 사람을 보면서도 그저 아이 키우는 게 힘든가 보다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의 가족은 제가 그렇게 바랬던 대가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 사랑이 지극하신 부모님은 물론 위로 5명의 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예, 시아버지는 아들 귀한 집에 4대 독자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신우들은 물론 고모들도 잔뜩 말 그대로 손이 여자 친척만 잔뜩인 그런 시댁이었던 거죠. 덕분에 시아버님은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고 그래서 본인을 그렇게 사랑해주던 가족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부인,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몸에서 작은 멍자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멍이야?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넘어졌다는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부딪혔다고 하고 아이가 깨물었다고도 하고 아이가 장난으로 꼬집었다고도 했고요. 어떨 때는 머리를 너무 잡아당겨서 빠졌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몸의 상처는 계속 늘어가고 얼굴에는 그늘이 늘어가고 여하튼 그런 빈도가 너무 많아지자 아무래도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느 날 회사에 가지 않고 몰래 집 근처에 숨어서 상황을 봤다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귓구멍이 막힌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말귀란 걸 알아듣지를 못해? 머리가 나쁜 거야? 이 머리가? 아니면 몸이 둔한 거야? 이 몸뚱이가 쓸모가 없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야, 너 주제 파악이 안 되니? 우리 동생이 살아주면 매일매일 감사하고 고마워하라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뻔뻔해? 아이가 어려서 힘들어? 피곤해? 이게 미쳤나? 어디 정신 못 차리고 졸긴 졸아? 집안 꼴이 이따위고 아직 남편 저녁 준비도 못했는데 잠이 와? 잠이 오냐고? 반찬은 이게 뭐냐고? 내가 매일매일 밑반찬 새로 만들라고 했지. 국하고 찌개는 다른 거니까 신경 쓰라고 했어 안 했어? 청소를 이따위로 해놓고 어딜 우리 귀한 5대 독자를 바닥에 내려놔? 너 아주 오늘 죽어볼래? 그리고 그날 시아버지의 누나들이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때리고 꼬집고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차기까지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신 거죠. 시아버지는 그 끔찍한 광경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고 그런 누나들 앞에서 집안 살림을 다 부숴버리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내 마누라 괴롭히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러나 그러고 난 후에도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가족들의 행동은 멈추지를 않았던 거죠.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너한테 이래?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 때문에 변한 거야? 이 여우 같은 년, 이 쓰레기 같은 년, 이 걸레 같은 년. 왜 이런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을 홀려놓은 거야? 이년아, 당장 떨어져 나가라. 당장 내 착한 아들 돌려놓으란 말이다. 가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시아버지는 결국 시어머니를 데리고 잠적하기를 택했다고 합니다. 인연을 끊으시려고 한 거죠. 그러나 옛날을 그랬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들을 찾으면 찾아줬다고요. 동사무소에 부탁을 해놔도 경찰에 부탁을 해놔도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면서 부모님께 주소를 알려줬고 어떨 때는 오히려 경찰이 부모님을 모시고 시부모님이 몰래 지내고 있는 곳을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이 어디로 이사를 해도 찾아내서는 다시 찾아와서 괴롭힘은 더해진 거죠. 결국 시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 남았던 거죠. 이혼. 여기 이혼 서류입니다. 이제 이 사람하고 저는 남입니다. 저는 이 순간 이후 이 사람과 아이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연락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님들도
이 사람이나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제 남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러면 경찰도 처벌해 주겠죠.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도 찾지 마세요. 저는 여길 나가서 이 길로 다시는 부모님도 누님들도 보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살 겁니다. 그래도 혹시 이 사람한테 가서 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다음으로는 제가 죽었다는 소리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어디선가 살고 있기라도 바라신다면 이걸로 끝내세요. 이제 저도 이 사람도 다시는 찾지 마세요. 한 번 한다면 하는 시아버지의 성격을 아는 그 집 가족들은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절대 시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울면서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본인이 한 말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다시는 가족들 누구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시아버지는 가족들이 다시 자기를 찾을 수 없도록 남미로 향하셨고 갖은 고생 끝에 자리를 잡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소식을 듣는 정도로 만족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셨던 거죠. 그렇게 멀리서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지켜보셨고 저희의 결혼식을 듣고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멀리서 지켜만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행복을 바라면서 돌아가셨는데 뒤늦게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신 거죠. 놀라서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는 쓰러지셨다. 몸을 못 쓰게 되셨고 정말 많은 후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보내준 게 아닌데 내가 얼마나 행복을 빌었는데 시아버지는 그 길로 남미의 사업체를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마 시어머니 앞에 나설 용기가 없으셨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모자랐던 게 아닌가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냈다는 게 처음에는 내가 먼저 가서 고생해서 자리를 잡고 나면 이 사람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곳이 돈은 되는데 너무 위험했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뺏었고 옆집에 강도가 들어도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해 줄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으로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합치기에는 분명히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린 걸 알아버린 거죠. 시아버지는 정말 후회 가득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아니까 차마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자고 있을 시간에 아이들이 없을 시간에 살짝 들어와서 필요한 게 없을까, 어떤 걸 도와줄까 보려고 했는데 아이들과 마주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어요. 내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 도와주는 걸 좀 모른 척 해달라고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미안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건강하실 때부터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친하면 안 된다고 툴툴거리면서 피하시던 시어머니. 항상 잘해주시면서도 무엇인가 부족한지 제 눈치만 보시던 시어머니. 제가 아무리 같이 살고 싶다고 해도 싫다고 피하기만 하시던 시어머니. 그 모든 것이 본인이 경험했던 끔찍한 시댁이 생각나서 본인도 혹시나 그런 시어머니가 될까봐 미리 피하고 도망가신 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요. 그러니 혹시 불편하지 않으면, 너무 싫은 거 아니면 내가 지금처럼 드나들면서 이 사람 좀 챙기고 아이들도 좀 챙기고 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불편하면 말해요. 내가 다행히 돈은 모아둔 게 좀 있어서 내가 오는 게 불편하면 도와줄 사람을 불러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불편한 거 아니면 내가 오고 싶은데, 아니면 집을 바꾸는 건 어때요? 여기 여러 가족 살기 좁잖아요. 우리 집은 내가 혼자 살기 너무 넓은데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하고 이 집하고 바꿔 살면 어때요?
정말 어찌나 죽은 남편이 떠오르는 모습인지요. 주면서도 미안해하고 더 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네요. 시어머님과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눈치란 게 생겼거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님 정말 시아버지가 드나드는 게 싫으셨다면 아무리 누워 계시다고 해도 저런 편한 표정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보고 계실 리가 없으셨거든요. 뭐 그럴 거 있으세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희가 아버님 댁으로 이사를 들어가면 되죠. 어때요, 어머님? 그래도 되죠? 어머님, 괜히 뒤늦게 인상 쓰지 마시고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어차피 어머님 좋은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머님, 제 의견에 찬성이면 눈 2번 깜빡. 시끄럽다, 당장 꺼져라, 그런 거면 눈 1번 깜빡해보세요. 시아버지는 불안한 듯 시어머님을 쳐다보셨고 시어머님은 살짝 시아버지를 째려보시는 듯 했지만 살포시 눈을 2번 깜빡이셨습니다. 어머님도 찬성이시네요. 그럼 저희 지금 짐 쌀까요? 저희는 그렇게 다시 새로운 가족이 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님을 챙겨주시는 동안 저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정도가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정말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분이시더군요. 당장 놀면서 집에 있어도 될 정도로 돈이 많으셨고 저희에게 펑펑 쓰셨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놀기에 저는 이미 저의 떡볶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돈 버는 재미도 알게 된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싶다고 했고 덕분에 저는 시아버지가 사주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분식집에 출근해서 소스를 만들어 놓고는 시아버님이 구해주신 믿을만한 알바생들에게 일을 맡긴 뒤 퇴근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을 누가 돌보느냐는 문제로 시아버지와 경쟁을 하게 되는 일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어머님을 마음 편히 모실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시아버님은 여러 병원과 한의원, 재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어머님 몸을 치료하고 계시고 덕분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말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물론 남편이 곁에 없으니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마음을 놓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럴 수 있는 건 모두 제 곁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기운 내세요. 당신 옆에 가족이 있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행복으로 보답할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